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성신여대 권호성입니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플랫폼 노동의 주요 현황과 노동법상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문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개인의 일상생활부터 경제, 산업, 사회, 문화를 넘어 국제관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체계의 재편이 예상됩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촉매로 화상회의, 온라인 교육, 온라인 종교활동 기타 비대면 생활 양식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촉매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변화는 근본적으로 ICT 기술의 발달이라는 물적 토대와 불편한 소통보다는 편리한 단절을 선호하는 현대인의 욕망이라는 심리적 토대 위에 구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비대면 생활 양식의 확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규정짓는 생활 양식으로 안착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최근 기술의 진보로 인한 고용 관행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ICT 기술의 발전으로 공장과 사무실 등 생산의 물적 토대는 이미 크게 변화했으며 이러한 작업 환경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일하는 방식과 그에 따른 고용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ICT 기술은 격지간 협업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고용 관계를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기술은 공급자와 수요자를 직접 이어주는 플랫폼 정보 기술입니다. 이로 인해서 플랫폼 노동자로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비공식 노동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은 기술의 변화에 따른 업무와 고용의 분절화 경향에 대한 저항조차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야기된 위기는 단순한 경기 순환적 위기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산업 구조 조정의 본격화와 이에 따른 추가적인 고용 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한 현저한 일자리의 감소가 확인되고 있으며 동시에 종래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보호에서 배제되어 오던 플랫폼 노동자의 취약성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새삼 주목받게 되었으며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이나 전국민 고용보험 등의 정책 수단이 공론화되기도 했습니다. 플랫폼 경제가 기존 노동법 체계에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일거리를 구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포섭할 수 있는가의 문제일 것입니다. 실정법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은 충분한가 아니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은 플랫폼 경제에서 일하는 것을 둘러싼 모든 논의의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긴장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응답해야 될 질문은 현행 법체계에 결함이 있는가, 결함이 있다면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러한 결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일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절대로 사소한 문제는 아닙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하나의 스크린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노동 현실은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스크린 위에 하나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노동 현실은 수세기 동안 형성된 노동법의 규율에 따라 원생적인 상태를 다소 벗어났다면 디지털 플랫폼에 맺히는 상은 기존의 규범체계를 우회하려는 자본의 탐욕과 혁신이라는 착시로 인해서 실로 원생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플랫폼 노동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런 원생적인 형태의 상을 어떻게 규범화된 상태로 복원하는가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플랫폼 사업의 유형에 대해 살피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종종 시장과 위계의 중간에 있는 혼성적 조직이라고 설명되곤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전통적으로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두 개의 메커니즘으로 기업과 시장을 상정해 왔습니다. 오늘날 온라인 플랫폼 부상은 이러한 오랜 과정에 도전합니다. 디지털 데이터와 매칭 알고리즘을 통해 구동된 온라인 플랫폼은 승객과 기사, 숙박객과 호스트, 구매자와 판매자 등 시장의 양편에 있는 행위자들을 만남의 광장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거간꾼, 그 중개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온라인 플랫폼은 부분적으로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세 가지 메커니즘, 즉 시장, 네트워크, 그리고 위계의 모든 요소가 혼합된 혼성적 조직의 성격을 갖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은 각각 작업자의 선택, 작업의 장소, 보수의 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시장, 네트워크, 계층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스펙트럼 중간에 위치합니다. 아래표 지금 그 파워포인트로 나와 있는 표는 위 표의 유형 중에서 플랫폼이 일감을 할당하는 1번과 4번 약간 음영이 있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디지털 알고리즘을 통해서 일감의 분배를 제어하고 작업자에게 업무의 수행 방식을 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유형은 그 속성이 계층적 유형의 조직, 즉 펌, 기업과 유사합니다. 반면 나머지 세 가지 유형, 2, 3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업무의 수행 방식에 대한 통제력이 제한된 고객과 작업자를 매칭시키는 도구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시장과 유사한 성격을 갖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획일적으로 법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스펙트럼 중 위계 영역에 위치한 온라인 플랫폼, 즉
플랫폼 매칭 기업이 작업자를 선택하고 작업자에게 일감을 할당하고 업무의 방식을 통제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전통적인 노동법의 사정거리 안에 위치하므로 기존 노동법의 적용 범위에 이들을 포섭하는 것이 용이할 것입니다. 반면 스펙트럼 등 시장 영역에 위치한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는 노동법보다는 거래의 공정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경제법의 영역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온라인 플랫폼이 기업인가 시장인가 하는 질문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인가 사업자인가 이 질문으로 치환될 수 있습니다. 경제법에 의한 보호의 한계를 잠깐 살피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서비스의 제공자의 법적 지위가 노동자인가 사업자인가를 식별하는 것이 항상 용이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법적 규율의 방식을 노동법으로 국한할 경우 시장형 플랫폼에서 일거리를 조달하는 노무 제공자의 상당수가 법적 보호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온라인 플랫폼 노동에 대해 경제법적 영역에서의 보유 가능성을 주장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인 하청, 종속계획자 등 비공속 노동은 주로 개별 용역화, 개인 하청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들 개인 하청 간의 과잉 경쟁이야말로 노동 강도의 강화와 거래 조건의 열화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단결과 연대야말로 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법적인 접근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을 핵심적인 권리 실현 수단으로 하는 노동법과는 전혀 방향이 다를 뿐만 아니라 모순됩니다. 근로자의 단결을 위법한 독점행위를 보았던 미국의 셔먼 액트가 시사하듯 독점규제법의 발생사는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법과 노동법은 단결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서로 반대되는 출발점을 갖습니다. 반면 이제 경제법 중에서도 안티트러스트가 아니라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는 개별 거래에 개입하는 방식, 경제법에서의 공정거래법이나 노동법에서의 근로기준법 등 개별관계법 같은 경우에는 경제법과 노동법의 힘의 작용 방식이 유사합니다. 국가가 후견적으로 개입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합니다. 물론 양자가 교착하는 경우에는 노동법적 보호가 우선돼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노동법의 플랫폼 노동 관련돼서 노동법을 통한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살피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혼성적 성격을 생각할 때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법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유형 중에서 위계적인 조직의 영역, 히에라키에 속하는 부분들은 플랫폼 매칭 기업이 작업자를 선택하고 작업자에게 일감을 할당하고 업무의 방식을 통제하는 방식의 온라인 플랫폼은 언급한 바와 같이 전통적인 노동법의 사전거래 안에 위치하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노동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문제가 됐던 배달의 민족이나 최근 사업을 일부 폐지한 타다 등은 모두 위계적 조직의 영역에 속한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서 주로 논란이 되고 있는 O2O 방식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법 규제의 방향은 노동법의 공정한 적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법의 적용 대상에 관한 전통적인 사고는 근로자가 엄격한 의미에서 종속적인 상황이 있을 때에만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근로자와 타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 간의 보호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입법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에 앞서서 고용상 지위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근로자를 비근로자로 오부를 위한 기업이 획득할 부정한 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플랫폼 경제에서의 노동법 회피 경향을 살피겠습니다. 누가 근로자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외한 세계 각국의 법원이 개발한 테스트들, 판단 기준들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러한 테스트가 법관 내 재량에 개방된 용어, 규범적 평가가 필요한 용어에 기초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용자들은 이러한 용어에 근거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근로자의 정의에 대한 조작을 통한 노동법을 회피해왔습니다. 플랫폼 경제에서는 이러한 근로자성 은폐가 보다 노골적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로 자신을 감추고 노동자와 고객이 직접 접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리두기를 통해서 플랫폼의 표준화된 지휘 명령은 노동자의 자발적인 동의로 치환됩니다. 그러한 신호에 응답한 행위는 자발적 동의로 평가되고 임노동은 독립노동으로, 임노동자는 자영인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결국
온라인 플랫폼이 주장하는 혁신은 그저 근로자의 오분류를 통한 규범의 회피라는 인식도 가능할 것입니다. 나아가 사용자성의 은폐 문제도 생깁니다. 각국의 법원과 정부가 근로자성 은닉을 통한 노동법 회피에 맞서는 시도를 강화하자 사용자들은 사용자의 정의를 조작하는 쪽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사용자성을 지우기 위한 이러한 시도와 관련하여 간접 고용에서의 사용자 책임 확장 등이 종래의 주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식별 그 자체를 곤란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를 꾸미고 있습니다. 노동법의 인적 적용 범위에 관한 논의가 봉착하게 되는 난관 중에서 일부는 근로자의 개념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맥락에서 사용자의 개념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해결되거나 적어도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규범 회피의 문제에 관한 얘기를 회피의 경향까지 봤고요. 이제 규범 회피의 문제, 플랫폼이 스스로 혁신이라고 주장하는 사업 모델의 본질이 이처럼 노동법 회피를 통한 비용의 전가라고 인식할 경우에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위장하고 이런 부담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비용을 사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관한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적어도 이제 그 플랫폼 노동의 보호 방안으로서 계급적 연대의 재고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장은 생산활동의 마당인 동시에 근로자의 연대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플랫폼으로부터 일감을 할당받아 작업하는 노동자들이 서로를 연대의 대상이 아니라 한정된 일감을 두고 다투는 경쟁자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인식은 노동자의 연대를 근본적으로 악화시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의 다양함 때문에 이의 공통성을 자각하기 어렵게 되어버린 플랫폼 노동자에게 그들을 서로 결합시켜 새로운 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근로자의 오분류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교정이 필요합니다. 플랫폼 기업이 고용상 지위의 조작으로 플랫폼 노동자를 비근로자로 오분류하여 노동복귀를 회피하는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미국의 ABC 테스트 등을 참고하여 근로자의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입법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발표문을 작성하고 최근에 이제 독일 쪽에서 유사한 움직임이 있어서 이제 근로자가 플랫폼 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자성에 관한 간접 증거 등을 제시하면은 거기에 대한 반증을 기업이 제시해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그런 문건이 나왔습니다. 플랫폼 사용자 책임 확장 관련돼서도 이제 네트워크 사업 구조에 참가한 복수의 기업들 사이에 책임의 연대 책임을 긍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어느 기업을 사용자로 식별하는지 용이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용자 후보 기업 모두를 사용자로 인식하고 그들에게 연대 책임을 부과하면 될 것입니다. 네트워크 기업 상호 간에는 그들이 부담한 비용을 추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사용자가 누군지 모호하다고 해서 근로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노동법의 보호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포괄적인 얘기로 포괄적인 노동법제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발표를 맺고자 합니다. 종래 노동법이 다양한 기준으로 노동자를 분절하고 일부를 배제해왔다면 앞으로의 노동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고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은 기존의 노동법 외에 유사근로자 같은 새로운 중간 범주를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통적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기초가 된 일반법을 제정하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반법의 제정과 관련해서 이러한 입법으로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영계는 물론 이러한 입법으로 보호 수준이 낮아 일하는 사람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되지 못한다는 노동계까지 입법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사 모두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법률의 입법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라는 지점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으로 주로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노동법의 보호 범위 외부에 있는 종속적 자영업자, 특고들입니다. 플랫폼 노동자도 포함해서 이러한 특고 논의를 되돌아보면 노동계에선 이러한 입법이 소위 회색지대에 있는 일하는 사람을 비근로자로 범주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거나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입법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소지가 있습니다.
경영계 입장에서는 거꾸로 도움법률이 자영업자와 거래하는 자영업자와 거래하는 상대방 사업자를 사용자로 취급해서 노동법상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계약 자유에 반한다라고 비판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로 기존의 노동법의 프레임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들에게 기존의 노동법상 보호가 제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들을 사용하는 것이 기업으로서는 전통적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 사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노동 조건의 측면에서 국가의 보호받게 있던 일하는 사람들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보호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편적 노동복지 실현을 위한 출발로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움법률의 적용 범위가 경제적 종속성과 어느 정도의 전속성이 인정되는 노조법상 근로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를 넘어서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되지만 다양한 여러 사업자와 거래하는 종속자연인 또는 심지어 경제적 종속성도 옅은 수준의 1인 자영업자까지 포괄할 수 있다면 이러한 법률은 명실상부하게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보호의 대상을 넓게 상정할 경우 도움법률이 이들에게 부여하는 보호의 수준이 적용 대상의 확장에 반비례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은 다시 도움법률의 입법에 대한 노동계의 반대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움법률에 의한 보호 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을 노동법이라는 범주 안에 포섭하고 공식화할 수 있다면 향후 보편적 노동법제의 구축을 위한 하나의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근데 이제 사용자를 수범자로 해서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전통적인 노동법식 문법으로 법률을 설계할 경우에 다양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라는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다시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은 사용자의 의무의 체계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의 체계로 내용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입법에 반대하는 경영계의 입장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에게 보장되는 권리는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조항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것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률의 개별 조항의 성격을 확인적 규정과 창설적 규정으로 규별할 경우에 법률의 내용은 가급적 확인적 규정의 범주에 속하도록 법률의 원활한 입법을 위한 충분한 논증을 제공해야 될 것입니다. 법률의 명칭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성격나 당의 법률의 기본적인 성격과 전체 법질서 체계에서의 위상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라는 명칭 같은 경우는 약간 공법적인 느낌이 들 것이고 아니면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그런다면 약간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강행법규의 성격의 강한 법률로 인식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하간 이러한 법률 입법함에 있어서 최소한 반영돼야 될 내용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일하는 사람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등을 이유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할 권리,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한 적절한 배려를 받을 권리, 개인적 또는 사회적 조건에 기한 괴롭힘이나 성적 괴롭힘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권리, 노무 제공 관련하여 보건과 안전에 대한 노무 제공 상대방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권리, 보수, 노동 시간, 장소 등 노무 제공의 사회 경제적 조건에 대해서 노무 제공의 상대방으로부터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은 권리, 임신, 출산 등 모성부와 관련하여 적절한 배려를 받을 권리, 가족 중 돌봄이 필요로 하는 자가 있는 경우 노무 제공의 상대방으로부터 적절히 배려를 받을 권리, 그리고 노무 제공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배려를 받을 권리,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 마지막으로 관련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이 이러한 법률의 내용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호성 교수님.